자, 10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AI 윤리와 책임입니다. 사실 요즘에 AI가 2022년 11월 30일 이후로 생성형으로 바뀌면서부터 이 에식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하고 또는 이제 유럽 연합들이 이런 윤리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AI의 문제라기보다는 AI를 개발하고 또한 AI를 쓰는 사람들의 문제가 좀 크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요즘도 되고 있죠. 개인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요즘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고객들을 다루는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 보안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되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다 털렸죠. 저희 전 국민의 정보가 털려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압박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압박하고 이런 상황인데 뭐 개인정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SKT도 틀렸고 뭐 다른 유플러스나 KT 쪽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한 2010년도부터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막 해커들이 나타나고 해커의 반대가 뭐죠?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죠. 그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해커들이 일부러 국가망을 해킹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범죄자가 되지만 그런 데서 이제 거꾸로 이제 범죄를 면책해 주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런 때 이제 북한이 실제 해커들을 양성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해킹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2010년도 이때 또 이 해커의 문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 윤리적 책임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를 대비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런 보안 쪽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해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가 그 미국에서 하는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해커를 양성할 때 화이트 해커를 양성할 때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때 그 윤리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에식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에 있어서 이 에식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다루는 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해커를 양성했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해커가 아니라 그 해커가 그 총끝을 자기 쪽으로 향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제 개인 정보가 털리고 하는 것들이 그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칼끝을 반대로 겨누는 경우가 많을 거 총끝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윤리적인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사실 지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그 요구하지 않으면 AI가 다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쓰다 보면은 뭐 딥페이크라든가 페이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는 사람조차도 AI에 있어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AI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AI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슬랭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학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AI를 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AI를 쓸 때 AI한테도 인격을 부여하고 AI에게 정중한 말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롤을 주면서 너는 웬만하면은 뭐 할루시네이션 쓰지 말고 항상 좋은 말, 바른 말을 써달라고 하면서 나조차도 그렇게 행동했을 때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AI를 쓰실 때 어떤 분들은 막 반말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AI를 하나 인격체를 부여해서 이 사람을 사람처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존대해주고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께 좀 보여줄 거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해도 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건 딥페이크 같은 걸 가지고 역시나 이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쪽을 우리가 AI를 쓰는 사람들이 잘 쓰고
공정하게 쓰게 된다면은 나중에 봤을 때 어찌 보면 AI 쪽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부분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제는 기술의 그림자예요. 항상 이제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가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림자가 반대로 가게 됐을 때 나와 대항마로 갔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잖아요. 그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알고리즘 편향이라고 하는 거고 개인들은 이제 알고리즘 편향에 따라서 개인들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한 방향으로 확증 편향을 해버리는 게 많아요. AI를 쓰게 됐을 때 오히려 인간이 확증 편향으로 갈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였어. AI가 계속 동조해 주면 이게 맞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뭐 AI의 문제도 있겠지만 AI를 아무리 규제한들 어떤 사람 이걸 쓰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이런 교육을 많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이게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런 개인정보 취득을 해서 쓰게 되면은 뭐 바로 뭐 징역형 물론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침해는 굉장한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TV나 유튜브에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하고도 잘 피해가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아주 비싼 변호사 써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은 사실 뭐 변호사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소송에는 뭐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진짜로 바로 뭐 법원에서 송장을 날리면 이제 참석하는 경우 이거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막 내 할 일도 못 하고 이런 데 상황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서는 어떻게 AI의 법을 하고 있는지 액트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의 윤리 명제라고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린 윤리는 기술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안전한 주행을 위한 핸들이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 회사에 정관이 있고 사칙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룰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 어떻게 돼 있죠? 안 될 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죠. 윤리에도 윤리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페널티 개념 회사에서도 어떤 두앤돈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라는 게 이게 좋게 작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했을 때 나중에 나오는 효과가 반사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명리학 쪽의 관점, 우리 음양 오행 사상에서 보면은 우주의 순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음과 양이에요. 그리고 음과 양과 합과 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음양은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0과 1, N극과 S극, 또 뭐가 있죠? 예, 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합과 충은 뭘까요? 나하고 합이 되면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주의 순환 법칙을 삼합의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또 나와 충돌한다. 이게 충이잖아요. 충이면 다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이 윤리 이런 게 충에 작용하 충이라는 거는 나를 자극시키고 내가 다르게 하려는 생각을 좀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보완제 작용하 우리가 충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건데 합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충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조화롭게 가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 자체가 기술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안전한 주행을 위한 핸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편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바이어스 인, 바이어스 아웃 그리고 EU AI 액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원칙, 실전
윤리 진단 프롬프트 10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윤리를 잘 활용할 수 윤리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지 프롬프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할 수 있는 것과 can do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판단력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트 1입니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인가? 자, 이거 이 명제는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알고리즘이 중립적일까요, 과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 편향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AI를 거울이란 말을 많이 써요. AI는 왜 거울이냐?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편견이 데이터에 녹아갈 수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이제 AI는 그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거울이 맞아요. 여러분들 AI를 쓰고 계신가요? 이제는 AI를 안 쓰는 분들은 앞으로 한 50년간은 되게 세상에서 뒤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내가 써본 만큼 AI가 보여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다음에 AI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내가 AI를 많이 써보지 않았고 AI를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거울인 거죠. 내가 그래서 많이 써보면서 많이 활용하면서 그 프롬프트를 구조화시켜서 했을 때 AI는 좋은 결과를 주지만 내가 잘 못 쓰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편향된 얘기로 편향된 결과를 달라 편향된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I는 무서운 거죠. 편견도 증폭시킬 수 있고 편리함도 증폭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지식도 증폭시킬 수 있고 거짓도 증폭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증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증강. AI는 나의 지능의 증강과 지식의 증강과 거짓말의 증강, 편향의 증강까지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인, 바이어스 아웃 이렇게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쓰레기 garbage in, garbage out 지고라고 그러죠. 지고. 그래서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내가 잘 써야지만 좋은 결과가 없고 내가 좋은 프롬프트와 내 생각을 잘 넣어야지 좋게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향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적 결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AI한테 너는 나만 동조해줘야 돼 이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 맞춰줘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편향적으로 막 하면 극단적으로 편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인 편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별 편향.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좀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근데 실제 요즘에 여의사도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부인과 이런 데는 여성 의사들이 선호하는 편이고 많이 있고 간호사도 이제 남자들이 좀 점점 아직까지는 많아요. 여자가 많은데 남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일단 간호사란 직업이 좀 AI나 로봇에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요즘 구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의사는 오히려 정밀 진단 이런 것들도 요즘 대부분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진단도로 상담 정도 요즘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 중에 남자 의사들이 필요한 간호사가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뭐 이런 특히 이제 뭐 정신병원이라든가 좀 손님들 이렇게 외과 같은 무거운 거 다루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쪽엔 남자가 많이 필요하다면 힘쓸 수 있는 힘이 좀 센 남자 이런 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인종 편향도 심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동양인 이러면 다 눈 째진 이미지를 그려주더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인종 편향이 좀 있는 거죠. 안면 인식 AI가 유색 인종을 또 인식 못하는 이런 경우도 아직도 있고요. 혐오 표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보지 학습반 욕설과 비하 발언을 모르고 이제 그걸 쓸 수도 있는. 근데 요즘에 이런 거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거 많이 없어졌고, 지금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해서 매번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 계단씩을 지금 점핑하고 지금 가고 있는 수준이니까 오늘의 지금 내가 하고 학습한 이 내용은 바로 뭐 한 달만 지나면 아주 옛날 얘기처럼 돼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문제 해결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리터러시 2에 대해서 왜 비즈니스 리스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윤리적인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 윤리적인 거를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힘들어지는 데가 어디죠?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가수나 연예인들이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조명하는데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막 근거 없이 추측성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막 발표해 놓으면은 일단 그걸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버레카 뭐 요즘에 보면 뭐 가로세로 연구소 막 여기가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걸 했다고. 지금 그거를 이제 한 명이 자기 돈 한 1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변호사 써가지고 그 자기 재판을 자기가 다 이기고 있죠. 그거를 다 거짓을 증명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밀키트 사업하다가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회사 자체 매출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같이 했던 협력사들도 다 빚지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도끼를 묶고 개인 돈으로 복수하고 있는 이런 그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도 누굽니까?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뭐 요즘에 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김건모 씨도 그랬고 뭐 그 누구죠? 김수현 씨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몇 명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떠들고 나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광고 취소 다 되고 위약금 물고.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윤리적으로 지금 보세요. 뭐 개인정보 그 털린 쿠팡이 숨겼잖아요 한동안. 그랬더니 이제 그 기업의 리스크로 막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실패로 될 수 있다라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다 데이터 사회잖아요. 우리 데이터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모든 걸 온라인 결제로 바꾸면서 현금이 없어졌잖아요. 거기 현금 안 쓰면서 모든 게 통제돼.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뭘 구매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다 국민이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가 감시사회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사회로 갈까요? 평판 사회로 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신뢰 사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 정말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적당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런 사회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판 하락이 올 수 있고 차별화는 AI를 낙인이 될 수 있고 법적 제재 뭐 가징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나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탈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AI 쪽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케이스 보면은 뭐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은 여성 단어가 들어간 이력서를 감점 처리하다가 폐기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AI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과거 10년치 이력서가 남성 위주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윤리적으로 가면서 회사의 평판까지 이제 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규제와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EU 액트라고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거 할 때 뭐 지금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위키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규제하고 있어요. 리스크 레벨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용 불가 빼기 이제 금지 사회적 점수 빼기 이제 금지하는 이런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 채용 교육 의료 이쪽을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용 불가는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 위험에서는 챗봇 딥페이크 투명성 의무가 있다. 이런 것도 제한적을 하고 최소 위험은 스팸 필터 게임 이건 규제는 없겠다. 이렇게 최소 위험을 네 가지 최소 위험, 제한적 위험, 고위험, 수용 불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혹시 여기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만약에 계신 분의 서비스가 고위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분야는 이제 하이 리스크를 불릴 때 가능성이 높은 쪽인데 교육이나 직업 훈련 왜 그럴까요? 이게 잘못된 교육을 으로 가르쳐가지고 뭐 세뇌시킨다거나 했을 때 큰 문제가 되겠죠. 직업 훈련도 마찬가지고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의료나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는 고위험일 때는 데이터 품질 관리, 투명성,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간의 감독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서는 AI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식별 정보 이런 거,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이런 거는 넣게 되면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 넣는 게 좋다. 근데 피치 못해서 넣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밀 정보, 회사의 영업 비밀, 미공개 코드 이런 것들, 그다음 민감 정보, 건강 상태, 정치 성향, 종교 이런 거는 넣지 않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도 하다 보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쓸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이런 AI를 에이전트나 이런 거 잘 안 썼던 이유가 이런 정보 노출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폐사형 AI를 선호했었는데 폐사형 AI는 이제 API를 가져가다 쓰다 보니까 최신 그 개발되는 모델을 바로 못 쓰고 예전 모델을 자꾸 쓰게 되잖아요. 그럼 성능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성능 이슈가 있으니까 결과 잘 안 나오니까 또 잘 안 쓰게 되고 이래서 회사들이 좀 꺼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해결한 게 이제 리걸테크에서 법률 쪽은 몇십 년 판례를 분석하고 하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거 해왔는데 이제 변호사법이 위반,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금지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일자리 다 뺏겠냐 이런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이 있고, 그럼 뭐 회계사 쪽도 회계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법무 쪽도 웬만한 법무하는 프로그램, 세무 쪽도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회계사 쪽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세무사 쪽도 마찬가지겠죠. 정부가 이거를 데이터화 시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막 해주고 있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턴 있고 반복적인 일들 데이터로 돼 있는 업체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아무리 이런 걸 따져도 지금 그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파트 3에서는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거를 윤리 진단할 수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편향성 탐지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롤, 텍스트, RCTF 또는 윤리학자야. 다음 문장이나 상황 설정에 성차별, 인종차별 혹은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면 중립적 표현을 수정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법률, EU AI 액트 등급 판정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너는 법률 전문가야. 내가 개발하려는 A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있죠. 넣고 EU AI 액트 기준으로 어떤 위험 등급에 속하는지 판정해줘. 그리고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알려줘. 자, EU AI 액트는 생성 AI가 학습을 해놓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안이에요. 프라이버시 리스크 부분인데, 자, 너는 개인정보 보호관이야. 그래서 내 앱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 목록을 수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 세계를 경고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해줘.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너는 기술 역사학자야. 과거에 AI나 알고리즘이 이런 윤리적 문제, 차별 오작동으로 실패하거나 비판받았던 실제 사례 하나를 요약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패적 사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용성 확보인데요. 너는 다양성의 담당관이야. 그래서 나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개발하려고 하는데 학습 데이터가 특정 집단 위주로 편향될까 걱정이야. 데이터를 포용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 이렇게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안 위협 방어인데요. 너는 보안 전문가야. 항상 이 롤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이 무엇인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줘. 그리고 챗봇 서비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 자, 다음에 이제 딜레마 토론입니다. 그래서 너는 철학자야.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트로일리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줘. 그래서 AI가 인간의 생명을 결정한 알고리즘을 갖는 것이 윤리적인가 타당한가 찬반 여론을 정리해줘. 자, 이러면서 내가 같이 토론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은 이제 윤리규정 초안입니다. 너는 정책 위반자야. 대학 강의실 내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윤리 규정을 초안을 작성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학습권에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고 AI의 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규칙 5가지를 만들어줘요. 자, 다음에 이제 가짜 정보 탐지입니다. 검증하는 건 넌 팩트 체커야. 이렇게 롤을 주고 AI가 생성한 뉴스 기사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의심해봐야 하는 징후 3가지를 알려줘. 예시는 출처 불명, 자극적인 제목 등 이런 것들 하지 않게끔 해달라. 뭐 신문사 같은 거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케이스 환경 부분인데 탄소 발자국이에요. 너는 환경 운동가야.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전략 소비와 탄소 발자국 문제에 대해 설명해줘. 그러면 AI 개발사가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제안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실습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4. 그럼 이제 이번 주에 과제 및 성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과제는 이제 윤리적 영향 평가서예요. 그래서 미션은 내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칠 잠재적 부작용을 예측하고 방어하라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위험은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제 수행 단계는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캔을 하고 액세스하고 미리게이트 하라.
그래서 AI 대화하면 3대 리스크를 식별하고 편향, 프라이버시, 안전 앞에서 한 것처럼 스텝 2는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평가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기술적 정책적 완화 방안을 수립하라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 10주차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